토트넘 호스퍼라는 클럽의 역사에서 조제 모리니오와 안토니오 콘테라는 조 세계적인 명장의 재임 기간은 단순히 실패한 도전으로 치부될 수 없는 거대한 전술적 유산을 남겼다. 우승컵이 전무한 토트넘이 어떻게 이 시대 최고의 전술가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은 결국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라는 두 명의 월드클래스 공격수 존재로 귀결된다. 무리뉴와 콘테는 토트넘의 열악한 스쿼드 지원 속에서도 이 두 선수의 조합을 극대화하여 유럽 축구계에 유례없는 공격 듀오의 정점을 선보였다. 조제 모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했을 당시 그는 토트넘을 단순한 언더독에서 승리하는 기계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다. 모리뉴의 핵심 전략은 해리, 케인의 고립을 해소하고 손흥민의 폭발적인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모리뉴는 케인을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의 위치에서 한 단계 내린 10번 역할 딥라인 포워드로 재정의했다. 케인이 하프라인 부근까지 내려와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면 그 배후에 생긴 광활한 공간을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으로 초토화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단순한 패턴 플레이를 넘어 상대 수비진에게는 풀리지 않는 이지성다의 난제를 던졌다. 케인을 막으면 손흥민이 침투하고 손흥민을 견제하면 케인이 직접 중거리 슛이나 정교한 패스로 경기를 지배했다. 이러한 전술적 흐름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콘테는 손흥민의 득점력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윙포워드 이상의 역할을 부여했다. 특히 손흥민이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GOLDN BOT에 등극한 사건은 모리니와 콘테가 구축한 송캐 시스템의 전술적 완성도가 정점에 달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이정표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동양인 공격수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공언했으나 손흥민은 케인과의 유기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그 편견을 산산조각냈다. 두 선수는 단순히 공을 주고받는 사이를 넘어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텔레파시 수준의 연계를 보여주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빛나는 활약은 토트넘 보드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었다. 모리뉴와 콘테는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압도적인 공격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의 질적 저하와 중원의 창의성 부재를 해결해주지 않는 구단의 태도에 좌절했다. 무리뉴가 카라바오컵 결승을 앞두고 전격 경질되고 콘테가 토트넘은 우승을 원하지 않는 클럽이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떠난 배경에는 세계 최고의 공격진을 보유하고도 뒷받침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클럽에 대한 깊은 환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송케디오가 유럽 축구계에 던진 충격파는 단순히 득점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압도적인 기량이 시스템의 부재를 어디까지 메울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으며 동시에 최고의 재능을 보유하고도 야망이 없는 클럽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여준 서사였다. 손흥민은 이 시기를 거치며 단순한 골잡이를 넘어 경기 전체를 읽는 통찰력을 얻었으며 이는 훗날 포스코글루 체제에서 팀을 이끄는 리더십의 근간이 되었다. 무리뉴와 콘테가 남긴 전술적 유산은 결국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완전체로 진화시켰고 토트넘 팬들에게는 가장 화려했던 고통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2026년 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의 명가로 불리던 토트넘 호스퍼가 구단 역사상 유례없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했다. 토트넘 보드진은 지난 2월 11일 한국 시간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전격 경질했다. 2025년 6월 부임 이후 불과 8개월 만의 일이다. 한때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고 불과 몇 달 전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팀이 이제는 강등권 추락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 서게 된 것이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경질은 단순한 성적 부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토트넘은 2026년 들어 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최악의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최근 17경기에서 단 2승만을 기록한 토트넘의 순위는 16위 승점 2구까지 곤두박질 쳤으며 강등권 28위와의 격차는 불과 승점 5점에 불과하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무기력함은 팬들의 인내심을 한계치로 밀어넣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2위로 패배하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는 내일 아침이면 자릴 것 SHKED IN TSC MORNING 이라는 팬들의 조롱 섞인 야유가 울려 퍼졌고 보드진은 결국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감독 경질이라는 극의 처방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몰락의 근본 원인으로 포스트 손흥민 케인 시대의 준비 부족을 꼽는다. 특히 팀의 상징이었던 손흥민이 2025년 여름 미국 MLS의 LAFC로 이적한 직후 팀의 구심점은 완전히 무너졌다.
프랭크 감독은 사비 시몬스와 모하메드 쿠두스 등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1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며 체질 개선을 시도했으나 이는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압박과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토트넘의 환경에 녹아들지 못했다. 여기에 제임스 메디슨과 데이안 쿠루셉스키 등 핵심 자원들의 장기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프랭크의 전술은 동력을 잃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트넘은 같은 시기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를 4위로 통과하며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국내 리그에서의 처참한 행보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26강을 치르는 와중에 이부 리그 챔피언십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기괴한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이는 클럽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결국 프랭크 감독의 경질은 토트넘이 지난 수년간 반복해온 임시방편식 감독 교체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을 비롯한 보드진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당장의 위기 모면에 급급했고 그 결과 토트넘은 감독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의 복귀를 연호하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시스템 전체가 고장난 토트넘이 과연 누가 와도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제 토트넘에게 남은 과제는 단순히 순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명가의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하고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낼 것인가에 달려있다. 토트넘 호스퍼의 역사에서 2023년 여름은 단순한 에이스의 이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인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사건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가진 우승에 대한 야망의 실체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전 세계에 폭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손흥민에게 있어 케인의 이탈은 단순한 파트너의 상실을 넘어 클럽의 미래에 대한 냉혹한 통찰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초 해리 케인은 토트넘과의 재계약 조건으로 우승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을 비롯한 토트넘 보드진은 선수 영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실질적인 투자보다는 효율 중심의 경영 원칙만을 고수했다. 케인은 토트넘이 입으로만 우승을 외칠 뿐 실제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트로피를 향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든 북런던을 떠나 독일로 향했다. 이 시기 손흥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줄곧 케인은 남을 것이라며 동료에 대한 굳은 믿음을 보였다. 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케인이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과 동시에 구단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제 무리뉴와 안토니오 콘테라는 세계적인 명장들이 부임했을 때만 해도 손흥민은 구단이 드디어 우승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구단은 명장을 데려오고도 그들이 원하는 지원을 뒷받침하지 않았고 결국 케인마저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노출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케인이 팔리는 순간 토트넘이 더 이상 우승을 노리는 빅클럽이 아니라는 사실을 3년 전부터 이미 예견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케인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손흥민에게 부여된 것은 전술적 자유가 아닌 케인의 공백까지 메워야 한다는 가혹한 책임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클럽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묵묵히 팀을 이끌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이 클럽의 시스템으로는 정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서글픈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케인의 이탈은 토트넘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켰고 우승할 수 없는 팀이라는 낙인은 우수한 인재들의 영입을 방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손흥민은 이 과정에서 클럽의 비즈니스적 마인드와 선수의 스포츠적 야망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는 10년간 자신을 아껴준 팬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하며 유로파리그 우승컵이라는 선물을 안겼지만 그 이면에는 야망 없는 보드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깔려 있었다. 케인의 이탈로부터 시작된 균열은 결국 현재 토트넘이 겪고 있는 강등권 추락이라는 비극의 복선이었던 셈이다. 축구 역사에서 한 선수가 특정 클럽의 시스템적 결함을 스스로의 기량과 헌신으로 메우며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토트넘 허스퍼의 7번 손흥민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다. 지난 10년간 북런던의 중심에서 헌신해온 그는 클럽 보드진의 야망부재와 반복되는 전술적 혼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그가 토트넘에 남긴 마지막 선물인 유로파리그 우승컵은 무능한 시스템을 초월한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마침표였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 사실상 고립될 리더였다.
구단은 우승권 전력을 보강하는 대신 미래 가치에만 치중한 영입 정책을 고수했고, 손흥민은 전성기의 끝자락에서도 팀의 득점과 빌드업, 심지어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이미 수년 전부터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는 이적을 요구하며 클럽을 압박하는 대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준 토트넘 팬들을 위해 끝까지 남는 길을 택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보여준 그의 눈물과 투혼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다. 당시 토트넘은 전력상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손흥민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클래스를 증명하며 클럽의 41년 만의 유럽 대항전 우승컵을 안겼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트로피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우승에 목말라 있던 팬들에게 바치는 고별 사와도 같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클럽의 상황이 어떻든 팬들은 항상 승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구단 수뇌부가 아닌 팬들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결국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클럽 시스템 은벌했을지언정 자신을 아껴준 팬들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구단의 비즈니스 논리에 이용당하기보다 자신의 품격을 증명하며 당당히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복 없는 실력과 인성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새로 쓴 그는 이제 토트넘을 넘어선 세계 축구계가 존경하는 리빙 레전드로 추앙받고 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이 겪고 있는 현재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그가 그동안 얼마나 거대한 구멍을 혼자 메우고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시스템이 붕괴된 자리에서 피어난 그의 위대한 행보는 진정한 전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 토트넘 팬들은 이제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준 마지막 선물인 우승컵을 바라보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유일한 빛이었던 소니의 이름을 연호할 뿐이다. 안제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최근 영국 방송 TH 오보시댓에 쏟아낸 발언들은 토트넘 호스퍼라는 클럽이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재임 당시 팀은 리그 5위까지 끌어올리며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눈앞에 두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 구단이 보여준 행보는 우승이 아닌 현승 유지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포스트코글로의 증언은 토트넘이 왜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포스트코글로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프리미어리그를 재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구단은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즉시 전력감을 보강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그는 페드로, 네트나 마크 게이와 같이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들을 강력히 요청했다. 5위에서 3위, 나아가 우승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B클럽들처럼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 전술의 완성도를 높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트넘 보드실의 선택은 세 명의 열대 유망주 영입에 그쳤다. 물론 유망주 발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클럽의 이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의 지적처럼 열대 유망주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당장 팀을 5위에서 우승권으로 올려놓지는 못한다. 구단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고액의 이적료와 주급이 발생하는 월드클래스 선수의 영입을 회피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결국 우승을 열망하던 기존 선수들과 감독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소극적 투자 방식은 손흥민의 거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손흥민은 포스트코글로 체제에서 전반기에만 1-7골 1령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홀로 이끌다시피 했다. 하지만 구단이 보강 대신 육성을 선택하는 것을 보며 손흥민 역시 클럽에서는 자신의 커리어 정점을 우승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포스트코글루는 손흥민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몇 씁쓸함을 내비쳤다. 결국 포스트코글루의 작심 발언은 토트넘이 비경나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중소 클럽식 운영 체계에 갇혀 있음을 시사한다. 수익 창출과 유망주 매각을 통한 이윤 추구에는 능하지만 정작 스포츠 클럽의 본질인 승리와 우승을 위한 과감한 승부수는 던지지 못하는 것이다. 성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토트넘의 한계는 결국 유능한 감독과 세계적인 선수를 잃게 만들었으며 현재의 강등권 위기라는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오고 있다.